안녕하세요. 8학년 방사랑입니다. 겨울학기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요즘 제가 즐겨 먹는 디저트인 푸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연도 여름 때 편의점에서 맛있는 푸딩이라는 걸 사 먹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푸딩을 그때 막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먹고 푸딩이 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방학 때 한 번씩은 꼭 푸딩을 사 먹었던 것 같고요. 저번 방학에도 사 먹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겨울학기 나눠 꿈 주제를 뭐로 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딱 또 푸딩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푸딩이 먹고 싶었다. 이게 그 푸딩이 먹고 싶으니까 푸딩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를 푸딩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푸딩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이거를 또 알아가면서 또 더 푸딩에 대한 호감을 갖고 또한 사람들한테 더 푸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푸딩을 주제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딩의 사전적 의미로는 푸딩은 밀가루, 쌀, 동식물성 기름, 고기, 계란, 우유, 버터 따위의 원재료에 설탕, 소금 등을 조미하여 굽거나 쪄낸 굳힌 과자를 뜻하고 부드러운 찜 요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딩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푸딩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디저트입니다. 푸딩은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처음에 만들어진 푸딩은 피를 붙여 만들어 블랙 푸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블러드 소시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초기 푸딩은 고기와 오트밀 등을 넣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대와 비슷하게 생겼고 맛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블랙 푸딩을 괴상한 음식으로 생각해 대중적인 요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딩의 요리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7세기 영국에서 푸딩은 현재의 커스터드 푸딩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푸딩 제조법이 발전하고 시간에 따라 밀가루를 베이스로 견과류, 향신료 등을 넣어 케이크 형태의 푸딩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 푸딩은 주로 우유, 달걀, 설탕, 전분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푸딩은 커스터드, 딸기, 초코맛뿐일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맛도 있지만 그중 색다른 푸딩 두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스 푸딩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쌀이 들어간 푸딩인데 기본적으로 쌀과 우유를 주요 재료로 하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지닌 푸딩 형태의 음식입니다. 라이스 푸딩의 역사를 좀 알아보자면 고대 중국과 인도에서 쌀을 이용한 디저트가 중동과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쌀과 우유를 조합한 디저트가 귀족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었고 이후 점차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라이스 푸딩이 전통적인 디저트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라이스 푸딩은 쌀과 우유를 넣어 만들어 칼슘, 단백질,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색다른 푸딩은 요크셔 푸딩입니다. 요크셔 푸딩은 밀가루, 달걀, 우유를 섞은 반죽을 부어 부풀린 반죽 푸딩입니다. 영국 북부에서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가장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인 로스트 비프와 함께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요크셔 푸딩은 우리가 아는 푸딩과 다르게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푸딩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다양한 조리법이 존재하기에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푸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딩에 대해 좀 더 알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꿈 콘테스트의 10학년 서학일입니다. 네, 이번 겨울학기 나눔꿈 주제는 좀 역사 아시는 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진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진천이 살던 시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구진천이 살던 시대는 신라 중대 문무왕 시대인데요. 이 당시에 삼국시대 국가인 고구려와 백제를 당나라와 연합함으로써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신라 전성기를 한창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신라를 도와주었던 것을 명분으로 삼아 당나라는 신라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당나라는 이번에는 신라를 노리게 되었고 뒤에서 몰래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구신천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계급에 속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삼국통일 전쟁이 시행된 당시에 이 구진천 같은 이 무기 기술자는 적국에서라도 스카우트해 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그의 업적은 이 세뇌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계식 활인데 1000걸음까지 대략 700m 화살이 날아간다고 해서 천번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라는 항상 왕실 관문에 세뇌를 쏘는 수천 명을 주둔시켰다고 전해지고, 아예 세뇌만 다루는 전문 부대인 노당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 정도로 그 당시 신라의 중요한 집약체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았던 당나라는 669년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얼마 안 되었을 때 당나라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당나라 황제의 친명이라면서 구진천을 당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신라는 이때까지 힘이 없었기에 당나라의 요구를 들어줬고요. 당연히 당나라가 그렇게 1년 뒤 공식적으로 670년 신라는 서로의 장군을 시켜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해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나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진천은 당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진천이 당나라를 간 이후에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당나라는 구진천에게 세뇌를 만들게 했는데 첫 결과물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자 그 당시 당나라 황제 당고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나라에서 만든 세뇌는 1000보나 나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는구나. 어찌 된 일이냐? 구진천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목재가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종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신라산 목재를 달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그 나무를 바쳤고 고종은 다시 만들어 써보니 60보밖에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고종이 그 까닭을 물으니 구진천이 대답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바다를 걷는 동안 나무에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고종은 구진천이 일부러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구진천은 끝끝내 자기의 재주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진천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 이후 나당 전쟁은 기벌포 전투를 마침으로 그 이후 나당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구진천을 통해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저는 그를 통해 선택이라는 교훈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냥 한 사람의 기술자였지만 당나라에게 기술을 넘기느냐 마느냐는 신라의 군사력과 주변 나라와의 힘의 균형,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나라에게 기술을 안 알려주겠다는 선택을 하여 편한 길을 거부했고 훨씬 위험하고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나라로부터의 위험을 신라를 위해 지켰죠. 우리 또한 일생에서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해가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좋으니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나의 이익이라는 것에 가려 이기적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일상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기숙사생으로서 이게 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게 구진천처럼 이렇게 처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이득이 되지만 남한테는 좀 불이익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좋으니까 하면서 그런 좋지 못한 선택을 구진천 같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저를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구진천은 정말 그 기술만 알려주기만 했으면 정말 편하게 당나라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 모국 신라를 위해 충성심과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으로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선한 자질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역사라는 지식을 단순히 외우고 알고 있는 것과 역사에 깃들인 교훈을 찾고 행하는 것이 둘 중 뭐가 잘 배웠다고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7학년 서한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오늘은 작품 소개인데 일단은 화가를 소개하자면 일단 스페인 세비야에서 출생한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시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원래 이게 진짜 이름이 이렇게 길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데에서 이름을 재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시녀들로 바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벨라스케스가 이게 좀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이게 잘 해주곤 했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죽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벨라스케스의 화실로 이렇게 빌려줄 정도로 좀 잘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아폴로의 판과 살짝 벌을 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걸 걸어놓은 이유가 살짝 자기는 좀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좀 신적이다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의미하려고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주인공이 좀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기도 한데 이렇게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옷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기사단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더 그려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벨라스케스가 그 기사단이 이렇게 자기를 받은 시기가 2년 뒤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거울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펠리페 4세랑 마리아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데 저기 이게 마리가리타 공주인데 그 옆에 이제 따르는 살짝 하인 그런 사람인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좀 음료수를 건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답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역사를 알아보자면 이게 합스부르크라는 스페인의 가문인 엄청 유명한 가문인데 이게 보시면은 진짜 턱이 완전 주걱턱이거든요. 턱이 완전 길죠. 네, 그래서 마리카리 이 가문이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네, 이렇게 유전이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가리타도 근친혼으로 인해서 같은 유전으로 이렇게 턱이 돌출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학년 김상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천재 우드 시계에 대해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저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계의 기능을 일단 말해보자면 무선 충전도 당연히 되고요. 일단 두 가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첫 번째 보이시면 이렇게 요거도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인데 자동 밝기 2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저녁 때는 어두워지고 낮에는 빛이 환하게 켜집니다. 저 시계가 배려해 준 거죠, 저를. 두 번째는 이게 자동도 되니까 수동도 당연히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정말 신기한 건데 소리 인식 기능입니다. 저 시계가 절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절전 모드가 되면 항상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을 하면 그게 시계를 볼 수가 있어요. 절전 모드 상태에서는. 근데 멀리 있는 상태에서 탭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저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 정말 놀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놀라운 건데 시간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코드를 뽑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막 방학을 맞이할 때 뽑고 가거든요, 제가. 그리고 학기 시작할 때 다시 꽂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기억돼요. 그래서 시간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제가 기능 맞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근데 이게 무슨 이런 RTC 칩이 있대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자세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저의 천재시계는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시계가 처음부터 이런 멋진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무선 충전 우드 시계가 그저 디지털 시계인 줄 알고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는 거의 2년 가까이 이 시계를 그냥 저런 아날로그 시계처럼 사용했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설명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나온 기능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제가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정말 알게 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계를 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쩌면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도 그냥 그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런 멋진 저의 디지털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처럼 여겼던 것처럼 제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선 충전 우드 시계를 잘 안다는 생각 아래에서 설명서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잘 안다는 생각 아래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게 된다면 성경 읽기 소홀히 듣던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맘대로 한계지였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에 열심히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서선생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선생님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핍박과 그 고난을 당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저는 뭔가 이 구절을 딱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인부피 중에서도 N이 한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했는데, 뭔가 제가 만약에 뭔가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사건에 이렇게 풀려가가지고 고문을 막 당하면서 막 죽기 직전에 일어났을 때 막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나님 부인하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약에 막 살고 싶어가지고 부인할지, 아니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고통받고 또 죽기 직전이라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두게 됐고,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구절이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편 84편 1절인데요. 처음에 이 시편 84편을 읽었을 때 뭔가 이 주의 성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뭔가 감탄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뭔가 주의 장막, 뭔가 장막이라는 단어와 사랑스럽다가 어떻게 같이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뭔가 묘하다라는 느낌을 뭔가 받았었는데요. 이 구절을 좀 뭔가 묵상해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는 구절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편 23편인데요. 되게 시편 중에서도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이 구절에 대한 그런 뭔가 일화, 뭔가 추억 그런 게 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하셨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항상 그 문에 등교하시고 이제 딱 반에 들어오기 전에 막 23편을 가지고 막 진지하게 랩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막 애들이 막 따라오고 막 되게 웃겼던 그런 어이없는 기억이 있는데, 뭔가 이런 내용도 뭔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게 하시며 전사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뭔가 이게 제 뭔가 감성에 맞기도 하고 또 뭔가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린하우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때 이 23편을 읽었을 때 뭔가 딱 그린하우스? 뭔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게 된 그런 장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이 아멘 그러합니다 주에서 오십사 하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를 한 2년 전, 3년 전에 에피소드 때 이제 영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외워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되게 당시에 그냥 외우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의 그런 뭔가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한다는 게 좀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계속 생각하고 또 뭔가 하늘을 보면서 뭔가 이런 구절을 외웠을 때 되게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특히 언제 많이 외우냐면 이렇게 사진처럼 정견주에나 에피소드처럼 되게 준비하다가 막 여러 번 밤도 새고 진짜 정신없을 때 이거를 외우면 뭔가 그 순간 뭔가 좀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피로회복제? 뭔가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맞닥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런 구절을 외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구절이라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구절들을 좋아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구절이라면 제가 그 구절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고 싶고 또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 권기훈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경청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이란입니다. 경청은 기울일 경, 들을 청이 합쳐진 단어로, 경청이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감정,
그리고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상대에게는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소통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경청이 중요한가입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관계가 듣는 태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오해가 줄어들고 신뢰가 쌓이면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와 의견이 충돌하여 대화를 하던 중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제 의견만 펼치게 된다면 갈등이 고조되어 사이가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경청은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경청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입니다. 산만함을 줄이고 온전히 상대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을 멈추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미리 생각하거나 이제 판단을 내리면은 제대로 말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고개 끄덕임, 표정, 간단한 공감 표현은 상대에게 정말 듣고 있어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경청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청은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속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듣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더욱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박조은입니다. 오늘 저의 나이 꿈 너희 꿈 주제는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갔을 때 또는 여러분은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멀리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면 혹시라도 내 욕을 하지는 않을까 하고 귀를 쫑긋 세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례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칵테일 파티 효과란 칵테일 파티와 같이 여러 소리가 뒤섞인 상황에서 뇌가 다른 주변의 소리는 무시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소리만 골라 듣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식당 같은 시끄러운 장소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동안 친구의 목소리만 잘 듣거나 지하철에서 깜빡 졸다가도 내려야 하는 역의 안내방송을 듣고는 잠이 확 깬 경험도 모두 칵테일 파티 효과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영국의 인지과학자 콜린 체리가 연구하고 제창한 심리효과입니다. 콜린 체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와 관련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자들에게 헤드폰을 나누어주고 같은 목소리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한 가지 내용은 오른쪽 귀로 들려주고 다른 한 가지 내용은 왼쪽 귀로 듣게 한 다음 실험자들은 한 가지 내용에 집중하다가 들은 내용을 말로 반복하고 주요 내용을 종이에 적게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본인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했고 관심이 없는 이야기에는 집중하지 않았으며 반대쪽 뒤에서 들리는 내용에 대해선 한 문장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선택적 주의, 뇌의 감각 필터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배경소음을 무시하고 집중해야 할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알맞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필터링하여서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부합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학년 예슬기입니다. 저의 2025년 마지막 나눠 꿈의 주제는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수많은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시원하게 뻗은 큰 길, 차가 쌩쌩 달리는 넓은 대로,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인 갓길, 마을의 좁은 고삿길, 산길, 숲길, 오솔길, 고등길, 비탈길, 언덕길, 농길, 꼬부랑길, 자갈길, 모래길, 흙탕길, 바닷길.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공부의 길, 성공의 길, 부자가 되는 길, 유명해지는 길, 꿈을 향한 길.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이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나의 길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편해 보인다고,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음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세상의 학교 대신 바른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 양성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좁고 느린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다 보면 가다 볼수록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맞는 찬송가를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매일 매 순간 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만을 순종하며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토기성이 손에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 순간 주 따르리. 우리 모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가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학년 조선율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우시는 편인가요?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만 잘 실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와 계획을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의 정의입니다. 계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방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보시면 먼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는데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쓸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목표라도 세우고 할 일을 쓰는 것이 성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오늘 목표를 세우고 세운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으니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획을 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계획을 짤 때는 막연히 큰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책 한 단원 끝내기보단 34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푼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시간이 잘못되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계획은 잘 세우고 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유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김예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빛인 청색광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라이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루라이트를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눈에 안 좋은 빛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블루라이트는 전자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여러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38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정도로 파장이 짧고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내는 것을 블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하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시광선은 태양광에 속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다면 우리 눈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루라이트가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사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을 자체적으로 직접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눈의 피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블루라이트 중에서도 특히 450나노미터 주변에 있는 파장은 눈 속의 멜라토닌 수용체를 매우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는 뇌의 식교차 상액으로 신호를 보내 지금이 낮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데요. 그 결과 멜라토닌 분배가 감소되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지고 전체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로 눈의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이유입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고 잘 산란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눈은 그만큼 더 많이 초점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블루라이트는 안 좋은 빛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빛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빛이 하나님의 빛인지 사탄이 가장한 빛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송지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대학교에서 그 좋은 간판을 얻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께 이제 귀하게 쓰임받고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임을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성공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이런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은 거창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성공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 매일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받은 빳빳하고 불편했던 교복이 수백 번 입혀지고 수십 번 세탁기에 돌아가서 헐거워지고 끝소매가 다를 만큼의 시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중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폭풍우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지나간데 지금 뒤돌아본 저의 학창시절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성공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 즉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은 바로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면서도 흔히 행복을 적금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힘듦을 꾹 참고 차곡차곡 모아서 대학에 가거나 어른이 된 먼 훗날에 한꺼번에 인출해서 쓰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적금이 아닙니다. 행복은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습니다. 내일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두어 먹지 않으면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지기 전 그 행복으로 하루를 가득 채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울면 미래에는 웃는다라는 공부작은 영상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이제 공부를 하지 말고 놀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진 않아요.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좀 찝찝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계획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편하게 쉴 때야말로 진짜 마음이 편한 상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치열했던 입시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염려와 걱정은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가 없는데 저는 쓸데없는 걱정의 감옥에 갇혀 정작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에 있는 행복을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걱정하느라 흘러보낸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처럼 행복을 유보합니다.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라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낭비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많은 실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제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데 많은 실패를 했고 불안한 마음에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이 주신 햇살과 친구들의 웃음을 외면한 채 우울하게 보낸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의 날들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루 계획을 마치면 내일은 또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대신에 주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힘, 버스가 늦게 오면 불평하는 대신에 그래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태도 말입니다. 성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우중충한 날씨를 탓하는 대신에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며 하나님께 감탄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임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 문을 나서 더 거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곳은 지금보다도 더 어둡고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강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매일을 행복으로 채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학년 송민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눈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는 수십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을 만드는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은 작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은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나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도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보겠다는 작은 선택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미루겠다는 선택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1%씩만 나아진다면 1년에 37배가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듯 작은 선택의 그 누적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만큼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이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다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대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 인생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선택의 진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도 있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성장하게 만드는 선택은 있다고요.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조차도 또 다른 선택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으로 삼고 다시 맞는 길로 가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택, 그 기준만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길이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훨씬 재밌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견뎌낸다면, 마지막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훨씬 가치 있는 행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복하지 않더라도 걸어온 길에서 얻은 그 경험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빛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학년 박성혜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나는 쟤보다 잘생긴 것 같은데? 나 쟤보다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쟤는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지? 이렇듯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유익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부러워하고 나도 그 목표에 도달하겠다 하면서 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한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우월하고 쟤는 열등하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껴본 감정 중 가장 컸던 감정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공부가 잘 될 때는 나 왜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좀 자만하기도 했고, 근데 또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나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면서 정말 그 감정의 기복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감정 중 하나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비교의 대상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어제 나를 비교해 보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나은가, 만약에 나은 점이 없다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기들이면 자신에게 집중이 되면서 나 자신에게 애정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열등감을 가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비교를 너무 많이 하면은 과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서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돈에 관해서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지도 그렇다고 적게 주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돈이 너무 적으면은 시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비교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너무 과하게도 비교를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비교를 안 해서 너무 내 상태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비교는 다시 한번 말했듯이 우리 삶에서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지고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교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르고 또 건전한 비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